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대한 즐거움을 많이 누리십시오. 즐거움은 예기치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자신을 위해 최대한 오래 그리고 넓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너그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깔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제가 20여 년 전에 참 좋아했던 책인데요. 친구들에게 여러 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무려 4천만 부가 판매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죽음을 앞둔 노 교수가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제자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 나눈 대화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실제 주인공 모리 슈워츠 교수가 남긴 마지막 기록인 모리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 제목만 바뀌어서 새로 출간된 건 줄 알았는데요. 전혀 다른 책이더라고요. 이 책은 루게리병 진단을 받은 저자가 근력이 약해지고 신체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 직접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삶과 죽음, 상실과 치유, 그리고 사랑과 용서에 관한 통찰이 참 따뜻하게 담겨 있는데요. 책을 읽으며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모리 교수처럼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모리 슈워츠 교수는 1년 남짓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망과 불안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모리 교수는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더 즐겁게 남은 생을 살아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도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곤 하죠. 내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죽음 앞에서 좌절 대신 성장과 변화를 선택한 모리 교수의 모습은 지금 각자의 시련을 견디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스승 모리 슈워츠가 우리에게 남긴 모리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몸이나 질병은 나의 일부일 뿐이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심각한 병에 걸리면 자신의 몸과 질병에 온통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예전에 나는 집단 치료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치료 집단에 자신의 병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남성 환자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모임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병 때문에 얼마나 쇠약해지고 힘든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신세한탄은 당사자를 더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모임에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죠. 결국 그는 치료 모임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다른 뭔가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질병에 집착하면 몸의 포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몸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삶 전체가 부상이나 기능장애, 결핍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몸이 아프더라도 세상에는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다른 건강하고 즐거운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몸을 다치면 마치 자아가 상처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 자신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신체 부위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악 개념과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며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자아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정, 통찰력, 직관이 있습니다. 요컨대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정서, 심리, 직관을 비롯한 여러 능력이 있는 한 자아는 잃어버리기는커녕 줄어들지조차 않습니다. 신체 제약이나 기능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몸 상태 때문에 자신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나는 루게리병에 걸리고 난 뒤 심리와 정서면에서 많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루게리병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 자신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의 몸 상태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최근에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알렉산더 로원이 쓴 몸의 배신을 읽었는데 참 유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 늘 완벽하다고 믿거나 적어도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항상 건강할 것이고 몸은 언제나 적절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내 생각에는 스스로를 병이나 죽음과는 멀리 떨어진 존재, 언제까지나 젊음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나약한 존재, 실제로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존재,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거나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갖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자. 간단히 말해 좌절감이란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가 불가능할 때 또는 욕구에 따라 행동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메모를 하고 싶은데 연필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연필이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닿을 만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합니다. 이때 좌절감은 연필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는 데서 옵니다. 만약 연필이 닿을락말락한 거리에 있다면 잡으려고 노력해 볼 겁니다. 그런데 끝내 연필을 잡지 못하면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연필 없이는 하고 싶은 메모를 할 수 없으니 좌절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경우 나는 몸이 갈수록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심란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누군가를 불러 연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좌절감이란 싹이 애초에 자라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체 제약에서 오는 좌절감은 무척이나 고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나이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알고 있던 단어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난감했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 경우는 이렇습니다. 한창 말하고 있는 도중에 딱 알맞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요. 이럴 때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단어를 억지로 생각해내려고 애쓰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보통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결국에는 기억날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도 난 자꾸 지금 당장 생각해내고 싶어 하죠. 이것이 좌절의 기본 특징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좌절합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갖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좌절감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지금 남아있는 신체 기능과 삶을 소중히 여기자. 슬퍼하기는 한 바퀴 원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슬퍼하기를 겪고 나면 상실을 받아들이고 현실로 돌아가 지금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도의 대상이 당신에게 너무나 대단하고 중요하다면 슬퍼한다고 해서 절대 애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덜 자주 그리고 덜 깊이 애도합니다. 그렇다고 슬퍼하기를 피하거나 멈추는 것이 내 목표는 아닙니다. 슬퍼하기는 감정 표출을 위한 건강한 배출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과 슬퍼하기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필 나지? 신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 연민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한다면 내 슬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너무 슬프고 괴로워. 자기 연민은 슬퍼하기의 과정에서 보면 시작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평범한 삶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이 병에 왜 걸렸는지,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신이 이 병과 관련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대신에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음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잃어버린 기능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무척 멀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것을 슬퍼합니다. 바로 이런 상실에 대한 슬픔과 애도가 유한한 삶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슬픔으로 이런 삶의 경위를 표하고 나면 내가 빼앗긴 것에 대해 곱씹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해 내가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장애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공통된 운명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자신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면 불치병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에 맞서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며 뭐가 잘못되든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를 고수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고칠 방법을 찾아낼 거야. 보통 상황에서는 이런 신조가 적합합니다. 당신의 상태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회복이나 치유가 당신 선택지에 없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받아들임이 중요합니다. 20년 후에는 루게리병 치료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치료제가 없으니 나는 장애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2주 안에 엄청난 기적의 치료제가 나올 리 만무하겠죠. 그걸 기대한다면 나는 지금 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것입니다. 진실을 명확하게 보려면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고 판명나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된 희망을 품고 몸부림치다가 늘 좌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 받아들기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인정했다가 부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마음이 흔들렸고 그러다가 다시 인정했습니다. 오락가락했죠. 한동안 그러고 난 후 불신과 거부가 줄어드는 지점에 이르렀고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야. 자신의 처지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현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에는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에 따른 단계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해져 마침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면 긍정적인 감정의 가치가 이해된다. 내가 느끼는 많은 감정이 두 가지 반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나는 상반된 긴장 상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에 대해 양면적 감정을 느낍니다. 일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를 매우 사랑한다고 기꺼이 말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조금은 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 역시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했습니다. 병이 들어 돌아가신 게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도 나를 두고 떠난 어머니에게 화가 났죠. 어머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누구와든 완전히 순수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는 항상 부정적 요소가 끼어들기 마련이고 그것이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이 부정적 감정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노와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야망이 전혀 없었죠. 난 우리 가족이 가난한 건 아버지 책임이 크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가난이 아버지 때문이기는 해도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죠.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나자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아주 다정하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는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나의 유머 감각과 삶을 즐기는 태도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었죠. 아버지는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탁월했죠. 아버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모순된 감정은 특히 중병에 걸렸을 때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 사이에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침대에 누워 보살핌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꼼짝하기도 싫을 때가 있죠. 이런 감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극단으로 치달으면 침대에 누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늘 그런 기분이 들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난 영원히 죽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그런 걸까?
만약 지금 이 순간만 그렇다면 잠깐 그런 환상에 빠지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늘 그런 생각이 들고 삶에 의욕이 없고 늘 침대에 누워 의존적으로만 생활하고 싶다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반대되는 감정이 번갈아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지금은 이 감정이 우세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감정이 우세해지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하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합니다. 모순된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했고 이번에도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랍비님, 둘 다 옳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도 옳고 저도 옳다고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자. 많은 사람이 이루지 못한 일, 해야만 했던 일을 두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않는 자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은 이로울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길은 나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을 포함해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기도 하죠. 할 수 있다면 잘못을 바로잡고 싶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없을 때조차 스스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잘못했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이젠 그런 나쁜 행동을 한 나를 용서하고 싶어.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이제는 깊은 후회에 시달리거나 과거의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과거 어떤 동료에게 비열하게 군 일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우리는 한 조직에 몸담고 있었는데 나는 그와 함께 조직을 이끌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몰인정하게 대했죠. 옳지 않은 짓을 한 나는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 자네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네. 자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 내가 낙심하고 침울해 있을 때 자네가 나를 감싸 안고 위로해 줬잖아.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안도감이 들면서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거 속에서 헤매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과거를 활용하자. 과거를 활용하는 것과 과거 속에서 헤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예전에 못된 사람을 만나서 나도 똑같이 못되게 굴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다고 해봅시다. 나는 이제 그때의 경험을 살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성공한 경험에서는 장점을 취하고 실수한 경험에서는 자책하는 일 없이 배울 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후회는 던져버리고 찜찜한 관계는 풀고 끝나지 않은 일은 매듭짓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중이라도 자신의 쓸모를 찾고 목표를 세우자.
병을 앓을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난 대체 뭘 하는 거지? 난 왜 여기 있을까? 그저 하루하루 연명할 뿐인가? 삶의 목적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아침에 왜 눈을 떠야 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문기사 스크랩하기처럼 아주 사소하더라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계획도 괜찮습니다. 여건이 되면 손주 돌보기처럼 좀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동기가 더 커집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중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인 목표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과 친밀감으로 따뜻하게 대하기입니다. 책 읽기도 목표입니다. 음악 듣기도 있죠. 아프다고 해서 목표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침대에 누워있는 게 전부일 때가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활동적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 속에서 죽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할 수조차 움직일 수조차 없는 때가 오더라도 나는 이 목표 하나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같이 일상적인 일조차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거품 방울색에 감탄하거나 접시를 보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한 지난 휴일 식사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무슨 일을 할 때는 관심을 쏟아붓고 깊이 생각하고 의식을 집중하면서 해보십시오.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몰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그저 따분한 일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너그럽고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이 병을 앓는 동안 나는 6명의 친구를 새롭게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해온 옛 제자들을 포함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과 다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외롭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알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친근하거나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해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심술궂은 사람이었다면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일단 달라지고 싶다고 마음먹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테니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우선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지 파악하십시오. 이때 핵심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술궂은 성격을 바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명랑해지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죠. 다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더 자주 하는 식으로 간단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죠. 반갑습니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목표가 사람들이 더 자주 말을 걸어오게 하는 것이라면 먼저 남의 말을 세심하고 관심 있게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 당신을 방문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만 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더욱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술궂은 사람이라면 그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급하게 바뀌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금방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즉각 알아차리거나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과 더 친해지고는 싶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의 변화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변화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든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 해도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이 들거나 아프더라도 지금의 내가 정말 되고자 했던 사람인지 혹시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영적 가르침을 담은 책에서 이상적인 관계 유형을 묘사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나와 너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개성은 일치하는 관계라고 이해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는지 알아내야 하고 마음속 갈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잠재력을 지녔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자아와 소통해야 합니다. 발견했다면 그게 뭐가 되었든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은 지금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더 잃을 게 없다는 홀가분한 마음 때문에 변화를 이루기 더 쉬울지 모릅니다. 더 친절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명상을 시작하십시오. 젊었을 때 또는 건강했을 때 어떤 모습을 동경했나요? 바로 지금이 당신이 바라던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감정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힘을 기르자. 병이 길어지면 감정이 엉망진창으로 날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동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또는 의지력만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려 할 때 손톱을 물어뜯지 말자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무슨 목적을 위해 하는지를 어느 정도 감정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 가끔은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죠.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를 감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감정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정 공간이란 특정한 감정과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자기 감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응과 대응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 뺨을 때리면 화를 내고 누가 흉을 보면 붕괴하고 누가 좋은 사람이라 말하면 행복해하죠. 이것이 반응입니다. 그런 다음 한 발 물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아. 물론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상황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화를 내고 싶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뭔가에 대한 내 반응을 바꾸고 싶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스스로 묻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분개할까? 이 일이 무슨 큰 문제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감정적 반응에 더 잘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정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를 일깨워줄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서 편지와 엽서를 많이 보내옵니다. 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답장을 써보내곤 하죠. 그 중에 오랫동안 격조했던 한 부부가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솔직히 나는 그 부부의 편지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답장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 다정한 사람은 어디 갔나요? 난 대답했죠. 감정이 솔직한 것 뿐이야. 그러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나는 아들 덕분에 소원해진 이들에 대한 감정을 바꾸었고 더욱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서져 소멸하는 파도가 아니라 드넓은 바다의 일부로 살아간다. 충만하고 잘 살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여기면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끝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병을 앓는 동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설정한 목표는 어린 시절 우리 대부분이 열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용기, 존엄성, 관대함, 유머, 사랑, 열린 마음, 인내, 자존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둘러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삶이 끝나는 것이 덜 두려워집니다. 명상 스승님이 들려준 우화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파도와 바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파도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파도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자신이 해안에 부딪히게 되리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파도는 이제 드넓은 바다에서 서서히 물을 향해 밀려가고 있었고 곧 소멸하게 될 겁니다. 맙소사, 난 어떻게 되는 거지? 파도는 참담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똑같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여자 파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파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울해? 남자 파도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구나. 우린 조금 있으면 해안에 부딪혀 사라져버리고 말 거야. 그러자 여자 파도가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모르는구나. 우린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일부야. 나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난 파도가 아닙니다. 나는 인류라는 바다의 일부입니다. 나는 죽겠지만 또한 계속 살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내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리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바라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그의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